사랑하는 올리원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기적을 경험하라 미라클 사회역사 윤미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49회 한능검 심화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린 대로 한 회 한 회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고 있는 친구들은 좀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48회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실제로 선생님이 설명했던 보기들을 공부하고 나니까 선생님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 49회에서 그 보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로 출제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마 깨달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잔소리처럼 강조드리지만 이 기출문제만 꼼꼼하게 풀어보셔도 이 한능검 심화가 어떤 패턴으로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 정도로 기출문제 풀이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1번부터 이번 시간 25번까지 문제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힌트는 위만. 위만이라는 사람이 망명해서 호복을 하고 동쪽의 폐수를 건너 준왕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쭉쭉쭉 하고 이 위만이 당시 이 나라의 왕이었던 준왕에게 자기를 거두면 내가 이 나라의 번병이 되겠다. 어려운 단어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나라의 변경의 울타리,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겠다. 뭐 그랬습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가 알고 있죠. 준왕의 총애를 받고 위만이 이 변경을 지키는 관직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이 나라의 왕까지 된다. 이 나라는 바로 무슨 나라다? 고조선. 자, 고조선에 관련된 설명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가 중대사를 정사함에서 논의하였다. 삼국시대 귀족회의, 지난 시험에서는 제가회의가 힌트로 등장했었습니다. 고구려에. 고구려 제가, 백제 정사함, 신라의 화백회의. 자, 백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마립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했다. 이것도 또 반복돼서 등장을 하네요. 신라에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전에 지배자를 불렀던 호칭이 마립간.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게 4세기 말 뇌물마립간. 기억해야 되죠. 다음, 여러 가들이 다스리는 사출도가 있었다. 그 지역을 나눠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했더라? 부여에서 그렇게 했었죠. 다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나라가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되받는 제도. 이거 고구려 시대 2세기 후반 고국 천황 때 실시되었던 제도입니다. 다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두었다. 이제 이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고조선의 8조법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이 범금 8조고요. 계속해서 시험 회차마다 범금 8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고조선에 관련된 거 정답은 5번이었어요. 다음은 4번이에요.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유적지들을 보고 이게 도대체 현재 어느 지역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의 역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 지 5년이 지났대요. 그래서 답사를 한대요. 모두 다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이 알만한 중요한 지역이나 지명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부소산성이 보이고요. 관북리 유적이 보이고요. 여기까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탑 이름이 나옵니다. 정림사지. 정림사지 하면은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 유명한 백제 탑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지역을 파악하기가 힘들어. 그럴 수 있잖아. 자, 다시 내려가 봤더니 나성. 나성에서도 사실은 힌트를 얻기 힘들어요. 나성은 어느 시대나 있었던 성인데 수도 주변을 둘러서 쌓는 방어를 위한 성이에요. 자,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무덤들, 귀족과 왕의 무덤이 모여있는 능산리 고분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부여, 능산리, 고분군이라고 항상 공부를 하죠. 여기는 부여구나. 충남에 있는 부여 지역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부여 지역의 이 유적지는 어느 나라의 유적지다? 백제 유적지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수도가 총 3곳이었어. 한성에 있다가 웅진으로 한번 옮기고 사비로 한번 옮겼었죠. 그죠? 한성이 한강유역이고요. 이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던 게 5세기 문주왕 때인데 이때 도대체 왜 옮겼더라?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한강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면서 계로왕 전사하고 다음 왕이 된 문주왕이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고 여기가 지금의 어디냐? 여기가 충남 공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등장하는 지역 충남 부여인 당시 이름 사비 이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던 건 뭐 때문이었다? 여기가 부여라고 여기 쓰면 안 되는구나. 부여는 여기 써야 되죠. 자, 어느 왕 때 여기로 옮겼더라? 성왕 때. 6세기 성왕 중요하지. 성왕 때 넓고 수도로서 더 적합한 사비로 수도를 한번 옮겼습니다. 이 부여가 바로 여기예요. 자, 그럼 부여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합한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장용영의 외영이 설치된 곳을 알아본다. 장용영 하면 뭐 생각나야 돼? 조선시대 후기에 정조가 왕실 친위 부대로 만든 게 장용영. 그러니까 외영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장용영의 궁궐 안에 있는 군사부대가 내영이고요. 장용영 조직인데 왕이 있는 궁궐 바깥에다가 만들어 놓은 조직을 외영이라고 얘기해요. 장용영의 외영은 정조가 수원에 화성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수원에 있었어요. 다음, 성왕이 새롭게 수도로 정한 지역을 조사한다. 지금의 부여. 여기 맞죠? 정답 2번이고요. 배중손이 삼별초를 지휘하였던 근거지를 찾아본다.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사병집단 이 삼별초 강화도에 있다가 무신정권이 붕괴되고 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갔다. 48회에도 등장을 했었는데 배중손이 강화도하고 진도까지 삼별초를 지휘를 했었고요. 이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삼별초를 지휘를 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건 배중손이 지휘했다 그럼 강화도랑 진도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한성근 부대가 서양 세력에 맞서 항전한 장소를 검색한다. 요거는 이제 근대 시기 1860년대 얘기인데 한성근 부대가 어디서 나오냐면 1866년 병인양요 기억나시죠? 프랑스랑 강화도에서 싸운 거. 한성근 부대, 양헌수 부대 이들이 문수산성,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과 맞서 싸웠는데 그 장소가 모두 다 어디냐? 한양으로 진격하기 좋았던 강화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으로 설치된 공단. 우리 북한에 공단 만들었었잖아요. 어디예요? 개성공단이죠. 정답 확인, 정답은 2번이었어요. 6번,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매우 중요한 문서가 오랜만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문서는 서원경 부근의 4개 촌락의 인구수, 토지 종류와 면적, 소와 말수 등을 기록한 문서라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디테일해요.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애들은 몇 명이고 노는 얼마나 있고 밭은 얼마나 있고 산은 얼마나 되고 소 몇 마리, 말 몇 마리, 심지어 이 마을에 있는 뽕나무가 몇 그루, 잣나무가 몇 그루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문서였대요. 이 문서가 어찌 여기로 흘러갔는지 모르겠으나 일본에 있는 도다이사 쇼소인이라는 지역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문서가 다시 발굴이 되면서 이 나라의 촌락, 마을들이 경제 상황이 이랬구나라는 역사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 문서는 뭐다? 바로 통일신라의 촌락문서. 매우 유명해요. 어느 나라? 통일신라의 촌락문서다. 자, 기억하시고 넘어가서 문제 풀겠습니다. 통일신라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은병이 화폐로 제작되었다. 은을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걸 돈처럼 사용한 거야. 자주 나옵니다. 고려예요. 자,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지난 회차에서도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고구려. 목화,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재배하는 걸 우리는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데 상품 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 정확하게 조선시대 중에서도 상업이 발달한 조선 후기입니다. 중요하죠. 울산항이나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울산항, 당항성은 통일신라의 무역항. 고려는 병란도. 구분해서 기억해야 되죠? 정답이고요.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직전법이 실시되었다. 과전법이 원래 실시가 되다가 조선시대 세조 때 직전법으로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다음 문제 이어갑니다. 7번,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3점짜리 사이에 있었던 것 찾는 문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죠. 들어가 볼게요. 살수에 이르러 수의 군대가 반쯤 건너자 을지문덕이 군사를 보내 그 후군을 공격하였다. 우둔희 장군 신세공을 죽이니 수의 군대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후군의 장수와 병졸이 도망쳐서 돌아갔다. 자,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야.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에 있었던 전쟁이고요. 7세기 접어들어서 7세기 초 612년에 살수대첩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이제 수나라 멸망해서 당나라가 나오네요. 신라군이 당군과 함께 평양을 포위하였다.
고구려 왕은 먼저 연남산 등을 보내 영공에게 항복을 요청하였다. 이에 영공은 보장왕과 왕자, 복남, 덕남, 대신 등 20여만을 이끌고 당으로 돌아갔다. 보장왕이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뭐 항복을 해. 신라랑 당나라랑 나당 동맹 체결해서 백제 고구려 멸망시키는 그 스토리구나. 그중에 고구려 멸망 이야기가 나오네요. 백제가 660년에 멸망을 했고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을 합니다. 자,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 사이에서 배운 거 뭐가 있지? 살수대첩 끝나고 수나라 멸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섰어. 당나라하고 고구려가 사이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당태종 때부터 사이가 나빠졌어. 당에 언제 있을지 모르는 침입을 막기 위해서 고구려는 국경에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했고요.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이때 권력을 강화한 이가 연개소문이었으니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죠. 그리고 얼마 후 당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는 안시성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660년 백제는 멸망했고요. 그 후 8년이 지나서 고구려는 또 멸망을 하게 돼요. 자, 선생님 입에서 나온 스토리들이 모두 이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보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국 왕에 책봉되었다. 이거 무슨 얘기야? 안승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의 아들이에요. 신라가 갑자기 왜 안승? 보덕국은 또 뭐야? 이게 뭐냐면 백제랑 고구려랑 다 멸망시키고 나서 당나라가 욕심이 생긴 거야. 신라까지 없애서 한반도를 모두 다 차지하고 싶어하는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자, 그러자 신라가 당나라를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그 견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싸움을 잘하는 고구려를 다시 부활시켜서 견제하겠다라는 거였거든. 그때 신라가 보덕국을 만들어서 고구려의 왕족이었던 안승을 보덕국 왕에 책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모두 다 고구려 멸망 이후에 일어난 일일 거 아니야.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고구려 멸망하고 나서 있었겠네. 참고로 이게 몇 년이었냐면은 647년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거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연도를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647년이래. 얘들아 미안. 선생님이 지금 거꾸로 썼어. 674년. 어쨌든 고구려 멸망 이후의 일이라는 것만 추론하면 되는 거고요. 미천왕이 서안평을 공격해 영토를 넓혔다. 미천왕은 4세기 초의 고구려 왕이에요. 다음,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신라 도와준 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광개토대왕릉 비에도 나와 있고 신라 호우명 그릇에도 나와 있지. 400년에 있었던 일이고 5세기 딱 넘어가는 시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다. 아까 얘기했잖아. 당나라 침입을 막기 위해 천리장성을 만들면서 권력이 강해진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다. 요 사이에 들어가는 일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해 한성을 함락시켰다. 이거 언제예요? 475년 5세기 중후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우리가 찾는 건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술 발표회를 하는데 고려시대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학술 발표회를 한대요. 3점짜리 문제인데요. 3점짜리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암기. 수많은 문화유산들 중에 어느 게 고려시대 게 아닌가를 찾는 거였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논산 개태사 철화계 제작 시기. 논산에 가면 개태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은 절보다도 뭐로 유명하냐면 철학으로 유명해요. 철학이 뭐냐? 한자인데 철로 만든 솥입니다. 솥단지가 왜 유명해?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왜 유명하냐면 크기가 어마어마해. 솥이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지름 있지, 지름. 지름이 3m야. 지름이 3m면은 뭐 크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둘레가. 그죠?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명합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거 맞고요. 다음, 예산 수덕사 대웅전의 공포구조. 이거 고려 후기에 선생님이랑 공부한 친구들은 이 단어 기억할 거예요. 주심포 양식의 건물 3개,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주심포 양식이다. 주심포 양식이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 밑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 위에만 무게를 받쳐주는 시설, 공포를 설치하는 게 주심포 양식이다. 이런 거 우리 같이 문화사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어쨌든 고려 맞죠? 자, 내려가서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건립 목적. 원각사지 10층 석탑은요. 조선시대 전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고려 말기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는 게 있었다? 만약에 보기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었으면 이건 고려시대 탑이 맞아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건데요. 너무 신기한 게 한번 지금 당장 찾아봐. 검색 사이트에 경천사지 10층 석탑 검색하시고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딱 검색을 하시면 처음 보는 친구들은 뭐야? 같은 거야? 이 두 개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모방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 어쨌든 3번은 조선시대 거니까 틀렸죠. 자, 시험에서 문화사 나올 때 자주 나오는 안동, 이천동 마해열의 입상, 불상, 고려시대 맞고요.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심체요절은 유명하잖아,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유명하죠? 고려시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우리가 딱 오늘 풀어볼 문제의 절반 정도 달려왔습니다. 어떤 문제 복습해야 되는지 체크하시고요. 자, 한숨 크게 심호흡하고 다음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동북면 병마사 간이대부 김보당이 동계에서 군대를 일으켜 정중부와 이의방을 토벌하고 전왕을 복위시키려고 하였다. 자, 김보당의 난 우리가 배웠던 거고요. 이게 어느 시기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정중부 이의방을 토벌하고자 하였다에서 알 수 있어요. 때는 바야흐로 1170년. 고려시대 차별받던 무신들이 모두 힘을 합쳐 난을 일으킵니다. 그걸 우리는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이라고 하는데요.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 게 어쨌든 정상적인 정치의 형태는 아니잖아. 무신이 권력을 잡아서 처음에 이의방이 잡았다가 그 다음 정중부가 권력 잡고 그 다음에 참고로 경대승, 이의민 이렇게 권력이 이어지는데 무신들이 권력을 잡자 야 이거 비정상.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자라는 문신들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김보당의 난입니다. 김보당의 난이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일어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1173년. 이걸 기억하지 못해도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바로 몇 년 후에 일어났다.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다음. 만적은 유명하죠. 만적 등이 노비를 불러 모아 말하기를 장군과 재상에게 어찌 타고난 씨가 있겠는가. 누구나 때가 되면 할 수 있다. 만적은 누구다? 무신정권 시기에 엄청난 파워를 이끌었던, 휘둘렀던 최충원네 집안의 산호비잖아요. 즉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만적의 난이 일어났다라는 거지. 무신정권의 권력이 어떻게 이어지죠?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으로 갔다가 이제 최씨 집안으로 가죠. 최충원, 그의 아들 최우, 그 다음 최항, 최의 이렇게 가죠. 자, 사이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웅천주의 도독이었던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어이, 뜬금없이. 김헌창은 통일신라의 왕족이었죠.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800년대 9세기 초 통일신라에서 일어난 반란이니까 땡. 2번. 최우가 인사행정 담당기구로 정방을 설치하였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최우는 누구의 아들이야? 최충원의 아들이에요. 그럼 최우가 정방을 만든 건 나보다 더 뒤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사이가 아니죠. 땡. 이자겸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웠다. 이자겸은 고려 중기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문벌귀족이고 척준경은 그의 오른팔. 무슨 얘기예요? 이자겸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이자겸의 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자겸의 난은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전 몇십 년 전에 일어났어요. 1126년. 다음. 최충원이 봉사십조를 올려 시정개혁을 건의하였다. 뭐 개혁할 생각도 없었지만 왕에게 뭐 이런 개혁을 건의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최충원이 권력을 잡았을 때니까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요거네요. 5번. 김부식이 서경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하였다. 삼국사기 쓴 유명한 문벌귀족 김부식. 김부식이 무슨 반란 진압하려고 했었지? 1135년에 묘청의 난이 일어났는데 그거 진압하려고 했잖아요. 묘청이 난을 일으킨 게 1135년. 이자겸의 난과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지난 48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정답 4번이죠. 다음 문제 갑니다. 15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누구일까요? 왕은 우리나라에 서적이 대단히 적어 유생들이 널리 볼 수 없는 것을 염려하여 금속 활자 찍어내는 국가기구입니다. 주자소. 자, 글자를 만들어내는 관청,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글자의 자형을 떠서 활자를 만드는 대로 인출하게 하였다. 여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를 수 있어요. 다음. 왕이 시경, 서경, 좌전의 고주본을 자본으로 삼아 이직 등에게 10만자를 주조하게 하였는데 우리가 배운 결정적인 내용 이것이 계미자이다.
자, 조선시대의 금속 활자하면 두 개가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3대 왕 태종 때 여기 나오는 대로 금속 활자를 만들게 했어요. 이게 개미자야. 금속 활자의 명칭이에요. 근데 쓰다 보니까 약간 불편한 점이 많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단점들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바로 다음 세종대왕께서 이 개미자의 단점을 보완해서 새롭게 한번 금속 활자를 만들어 보아라. 또 만들어. 그게 바로 뭐예요? 지난 회차에 나왔었던 갑인자입니다. 자, 요렇게 세트 개미자, 갑인자, 태종, 세종이에요. 그럼 태종 때의 업적을 찾아라 라는 거네요. 자, 태종의 업적 갑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법령을 정비하신 분 성종.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 그러니까 청나라랑 우리랑 토문강을 기준으로 국경을 정하자. 조선 후기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죠. 문화분 앙사를 분리해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자, 요거 잘 몰랐던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조선시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3사 중요하다는 건 배웠었죠. 사간원을 처음으로 독립기구로 만든 게 바로 이분 태종이에요. 요게 정답입니다. 아, 사간원. 홍문관이 성종 때 만들어진 건 알았는데 사간원이 태종 때구나. 요거 다시 하나 기억하시고요. 신의 통공을 실시하여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였다. 이거 생각나세요? 난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금난 정권을 배지하여서 상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여라. 이게 바로 깨어있던 왕 정조의 중요한 업적이죠. 5번 함길도 토착 세력이 일으킨 이시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시의 난이 뭐냐면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수양대군이잖아요. 조카인 단종을 쫓아내고 본인이 왕위를 차지했잖아. 그러니까 조카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처음엔 죽이지 않았고 이렇게 귀양 보냈는데 유배를 보냈는데 이시에는 그 당시에 관리예요. 이 세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단종이 왕이 다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으킨 게 이시의 난인데 세조가 진압해서 죽여버리죠. 즉 이시의 난을 진압한 건 7대 왕 세조. 정답은 3번입니다.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 물어보는 문제가 유난히 많이 나왔어요. 왕이 지정 연호의 사용을 중지하고 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군지는 이 사람 이름 하나로 끝납니다. 기철. 기철이 군주의 위세를 빙자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 왕이 기철 등을 처단할 수 있었다. 죽였다라는 거죠. 기철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려 말기 때는 바야흐로 원나라가 엄청나게 고려에 간섭하던 원간섭기. 이 원간섭기는 비정상적인 정치의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원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엄청나게 깝치던, 이런 말을 해야 되나? 깝치고 권력을 휘두르던 세력들, 그들이 바로 누구였냐? 권문세족. 권문세족 집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기철이었어요. 이 기철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우리 친구들은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지원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MBC의 기황후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고려의 여자가 원나라로 끌려갔는데 황제의 부인 황후 자리까지 간 거야. 기황후의 집안 남자예요. 남매입니다. 기황후하고. 대표적인 권문세족이죠. 이 기철과 같은 권문세족을 처단하면서 왕의 권위를 세웠던 그가 바로 누굽니까? 공민왕이죠. 우리는 공민왕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복구하였다. 공민왕에 대해서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이게 정답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 왜? 원나라가 우리 고려의 정치기구 이름을 자신들이 쓰는 것보다 전부 다 한 단계씩 낮춰서 쓰라고 했잖아요. 이걸 관제격화라고 하는데 공민왕이 다시 원래 이름으로 다 원상복구시킵니다. 실제로 원간섭기에 중서문화성하고 상서성이요. 이름이 뭐로 바뀌었었냐면 도첨의사사로 바뀌었었어. 이거를 다시 원래 이름으로 바꾼 거죠. 공민왕의 업적은 1번이 맞는데요. 나머지 알려드릴게요. 원나라의 요청으로 이 원나라가 일본을 치러 가는데 참여했던 거 요거 누구 땐지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알려는 드립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원종. 조준 등의 권위로 과전법을 제정하였다. 과전법은 고려 멸망 직전에 제정됐어요.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 이인이 밀파를 축출하고 왕권을 회복했던 건 공민왕의 다음 왕인 우왕.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했다. 이건 중요하죠. 한능검의 굉장히 단골 핵심 포인트 고려 4대 왕 광종의 업적입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1번이었죠?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시기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사행이 책문을 출입할 때는 만상과 송상 등이 은과 인삼을 몰래 가지고 인부나 말 속에 섞여들어 물건을 팔아 이익을 꾀하였다. 더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상, 송상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바야흐로 때는 조선 후기. 당시 각 지역별로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한 상인 집단이 있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부산 쪽에 내상, 평양에는 유상, 한양에는 경강상인, 개성에는 송상, 그리고 의주에는 만상. 이들이 어마어마한 대자본을 가진 상인들이었죠. 만상, 송상 등이 활약을 했다. 상업이 무지하게 발달했구나. 그때는 조선 후기인 것입니다. 자, 조선 후기 모습이 아닌 걸 찾으래요. 장시에서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엄청 인기를 끌었어. 전기수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서민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 사람들한테 자, 책 읽어드릴 테니 모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동전 한 입씩 받고 책 읽어주는 직업. 자, 그때 춘향이가 나서서 어이구 하면서 책을 읽어주는 거야. 전기수, 조선 후기에 많았습니다. 병란도에서 교역하는 송해상인? 웬 송이야? 우리는 조선인데 중국 땅에 송이 있어요? 송나라 없어진 지가 언젠데. 자, 이거 고려시대 얘기죠. 시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시를 낭송하는 중인들이 시사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조선 후기. 관청에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 자, 공인 기억하셔야 되죠.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왕실에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이 등장한 거예요. 조선 후기. 다음. 물주의 자금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 광산의 전문 경영인이 등장하죠. 모두 조선 후기고 틀린 것은 2번 하나였습니다. 24번이에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문제를 보면서 아,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유추할 수 있거든요. 이항이라는 신하가 지금 왕자의 명호를 원자로 정하는 것은 간사한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면 다른 말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송시열은 방자하게도 상소를 올려 민심을 어지럽혔으니 멀리 유배 보내소서라고 상소를 했대요. 자,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고요. 임금이 자 보면은 송시열 쫓아낸 걸 후회하는 내용이야. 기사년의 송시열의 상소는 한때 실수였을 뿐 그가 어찌 다른 뜻을 가졌겠는가. 이제 그동안의 잘못된 일이 다 해결됐으니 특별히 그의 관직을 회복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라라고 하교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요건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안에서 힌트를 얻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왕자는 누구냐면 장희빈 아시죠? 장희빈이 낳은 아들이고요. 훗날 조선의 왕이 되는 경종입니다. 자, 경종 바로 앞에 나오는 왕이 누구냐? 숙종인데 숙종에게는 원래 부인 중전인 인현왕후가 있었어. 근데 인현왕후가 몸이 약해서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런데 후궁이었던 장희빈이 아들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원자 자리에 책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대립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느냐. 송시열은 서인 세력이야. 그 다음에 남인 세력 사이에 대립이 있었어. 서인과 남인 사이에 대립이 일어났는데 서인은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면 안 된다 쪽이었고 남인 세력은 장희빈 편, 그러니까 책봉을 해야 된다 쪽이었습니다. 처음에 책봉하지 말라는 송시열의 말 때문에 숙종이 열받아가지고 송시열 쫓아내고 막 그럽니다. 첫 번째 일어난 이 황국에서 서인이 정권을 미안해 얘들아 선생님. 요게 이제 두 번째 일어났었던 건데 서인이 처음에 정권을 잡고 두 번째 환국에서 결국 서인들이 쫓겨나고 남인들이 권력을 잡고요. 마지막에 다시 그의 관직을 회복하라는 거 보니까 서인들이 다시 명예를 회복하게 되네요. 이게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면 숙종 때 일어난 환국에 관련된 내용.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송시열은 대표적인 서인이야. 이때 서인이 쫓겨났다 그랬지, 그치? 송시열이 유배 갔어. 그럼 여기는 남인들이 권력을 잡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이후에 여기는 다시 서인이 권력을 잡는 내용이잖아요.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풀 수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의 대비의 문제,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일단 이거는 답이 아니라는 게 쉬워. 왜? 예송 논쟁. 상복을 몇 년 입느냐를 가지고 싸웠던 건 언제예요? 현종 때잖아요. 숙종보다 앞이잖아. 광인, 효현, 숙경영. 틀렸습니다. 가 앞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
이괄은 아니 언제 일어났어? 인조가 왕이 될 때 이괄이 공을 세웠는데 자기한테 1등 공신 안 시켜준다고 난을 일으킨 거잖아요. 더 먼저 일어난 거죠. 인조 때. 정여림 모반 사건으로 인해 기축곡사가 발생하였다. 자, 정여림 모반 사건은 선생님이 심화 강의에서 설명했던 건데요. 조선의 14대 왕 선조 때 처음으로 동인 서인이 나뉘어졌었고요. 동인 세력의 대표 인물이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이 사람이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친목 모임 대동계를 만들었는데 이 대동계 세력이 권력을 찬탈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걸 계기로 해서 정여립과 그를 따르는 대동계 세력이 모두 다 축출되죠. 이걸 기축곡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동인 세력이 몰락합니다. 어쨌든 선조는 14대 왕이야. 숙종보다 훨씬 먼저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제끼면 답이 나옵니다. 탕평비는 영조에 너무 중요한 업적이잖아요. 그럼 나보다 뒤에 들어가야 되고. 자, 정답은 하나네요.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희빈작씨가 왕비로 책봉되었다. 5번이 정답이고 나머지가 어느 왕 때인지를 알면 예상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9회차 1번에서 25번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다시 한번 잘 복습할 수 있게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건 질문 남기시면 돼요. 저는 다음 시간 후반부 문제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